자, 2019년 11월 고2 학평 때 나왔던 공리주의 지문인데, 저는 인문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사회 쪽으로 구분을 해도 사실은 별 상관은 없어요. 이 공리주의라는 주제가 인문 쪽에서도 나오고, 뭐, 우리 뭐, 윤리, 뭐, 사회, 윤리, 뭐, 도덕 이런 데에서도 공리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사회로 따지면은 경제 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공리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문화 쪽에서 나온다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이 아니라 그냥 읽어보면은 여기에선 이제 경제 쪽으로 건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공리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쪽으로 분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뭐 인문에서 사실 분류는 별로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공리주의인데 뭐 공리주의에는 이런 게 있고 뭐 공리주의 이런 녀석들의 뭐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에서도 사실은 공리주의라는 게 전부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데 나는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미리 알아보진 않았어.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 거야. 내가 예전에 배웠던 공리주의와 내가 그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 공리주의라는 그 기억, 그리고 지금부터 같이 볼 공리주의가 비슷한지. 그러니까 보통 공리주의라는 것은 바로 요 녀석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 검색해보면 공리주의가 나오죠. 이거 제가 띄가지고 붙여줄게요.가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보자. 자, 보시면은 근데 안 보이는데? 여기다 그냥 이걸 해놓고요. 줄이고. 자, 봅시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공 한자로 치면은 여기 아래쪽에 뜻이 나오죠. 이게 어떤 공이냐면 아 공공입니다. 공공. 이게 무슨 뜻이냐? 음? 공, 공로, 공적, 뭐 일, 사업,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는 건 좀 힘들죠. 그래서 어학사전 같은 데서 지금 여기서 단어 뜻을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학사전 안에서 이렇게 치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딱히 와닿는 뜻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고 이제 리 쪽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공리주의에서 바로 요거죠. 요 뜻은 이로울 리였어요. 결국 이 공이랑 리라는 것을 각각 나눠가지고 보면은 살짝 애매한데 이 공리라는 뜻을 이게 왜 한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뜻이 좀 요상한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 거냐면은 이런 쪽 사회학 쪽 요런 지식들은 사실 다 외국에서 가져왔어요. 외국에서 가져온 다음에 우리 입맛에 맞춰가지고 한자어를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거야. 그런 거 단어 되게 많잖아. 뭐 한계의 효용? 이것만 듣고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효용의 한계? 뭐 하나 한계라는 단어가 뭔데? 그거 전부 다 외국에 있었던 뭐 마지널 이런 단어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우리의 해석 이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고 해석한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그 해석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 가장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뜻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해석이 힘든 거라 이거야. 이 공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공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이 공리주의라는 걸 다시 들어가서 보면 뜻은 이래요. 뭐 공리성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뜻이 utility예요. utility.
유틸리티가 또 뭐냐 찾아볼까요? 지금 지문 설명 안 하고 지금 단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해봤어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뜻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공익사업, 다용도, 다목적의, 유용성. 그러니까 뜻을 확인하면 뭐예요? 유용한, 공익적인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 공리주의는 이걸 그대로 갖다 붙여보면은 영어 뜻 그대로 유용하고 공익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이게 공리주의예요. 유용하고 공익적인 것을 추구하는 뭐 사상, 뭐 아니면 뭐 주의, 이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지우긴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에서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때는 이런 거 다 검색을 못 했거든. 이제는 내가 조금 귀찮고 내가 조금 몇 분 정도의 수고를 들여가지고 얼마든지 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 수준에서 특정한 단어에 대한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국어에서는 요즘엔 그게 너무 없지. 어떻게 하면 빨리 읽냐? 어떻게 하면 정답 빨리 찾냐? 뭐 이런 것들만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이 적어졌어요. 그런데 쭉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쌓아가는 거.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느냐? 자극적이지 않고 학생들이 지루하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많은 강의, 많은 책을 보고 나서도 여러분의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 와중에서 이제 남들보다 이해력이 높다던가 남들보다 조금 더 호기심이 높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본다던가 하는 학생들이 이 공리주의도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온 주제예요. 근데 이 과거에도 이 여러 번 나온 주제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 처음에 보면 다시 공리주의가 뭐야 하면서 찾아봤단 말이야. 그런 학생이 있고 아씨 공리주의 짱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간 학생이 있어. 또 나왔으니까 왜 또 나올 거냐 이거야. 다른 그냥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고 접은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두 학생의 차이는 같은 주제가 다시 한 번 더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비스무리한 주제가 나오는 파트가 딱 하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그게 바로 경제예요. 뭐 아무튼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아니었는데 이 지문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짧은 강의지만 사실 이 지문 강의 신청을 해가지고 강의 받을 학생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래프도 없고 도표도 없고 공식도 없잖아. 그냥 줄거리니까 읽고 지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이해는 하나도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의 신청을 잘 안 하는데 이걸 볼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알맹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고 겉에 껍질만 계속 핥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빨리 풀고 많이 풀고 하루에 2시간씩 나눠가지고 전 과목을 공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단 한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완벽히 이해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지문 읽기 전에 문제도 좀 볼 텐데
문제를 풀진 않을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 이 지문이 어려웠고 이 지문에 딸린 문제들을 풀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럴 경우에 이제 완벽하게 복습을 하려면은 여기 문제들이 있잖아. 이 지문에 지금 우리 책 PDF 파일인데 이게 뭐야 이거? 그 여기가 지문 시작이고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풀어야 되는가까지 생각을 전부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아씨 이거 틀렸는데 이거 근거 이거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겠어요? 자, 봐봐요. 첫 번째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이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내용 일치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 보기 문제, 네 번째 보기 문제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일단 살짝 생각해서 접고, 처음에 우리 훑어보면서 조금의 이해, 50%, 60% 정도, 그러니까 훑어보는 것보단 조금 더 정독에 가깝지만 완벽한 정독은 아닌 그 정도의 독해를 1차 독해라고 했었잖아요. 그 독해를 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짝살짝 이해를 하면서 풀어줘야 되는 녀석이 바로 큰 틀을 잡고 117번 요 녀석을 풀어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짝살짝 읽으면서 선지를 보고 찾아간다든지 지문을 보면서 여기 선지에 있는 단어들이 나오면 찾아간다든지. 근데 여기는 뭐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선호공리주의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풀기는 좀 쉽겠죠. 그렇게 읽으면서 일단 이 두 문제는 풀려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아니 4점짜리 문제가 있대요. 4점짜리 문제는 없어요. 2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그 두 문제를 보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A에 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고 3점짜리예요. 사실 3점짜리는 그냥 넘어가라 그랬었죠. 맨 마지막에 풀라고.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좀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니까 보기를 읽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의 관점을 이해를 하고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틀을. 응? 덮어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정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이 뭐예요? 지문의 거의 전체잖아요. 이 기억, 니은, 디귿을 읽고 2점짜리 보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맨 마지막에 나온 A 부분에 대한 3점짜리 문제를 풀어주자 이거야. 왜냐면은 A를 풀려면은 이 A 3점짜리 문제를 풀려면 이 앞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 앞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미 끝났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설계를 어떤 지문이든 어떤 문제가 나와 있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지문의 첫 글자를 보는 순간부터 마지막 문제의 정답을 찾아낼 때까지 그 순간까지를 완벽하게 내가 스스로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답 몇 번인지 기억나는데요. 이딴 질문 좀 하지 마. 응? 그런 질문 진짜 쓸데없는 메시가 왜 슛을 잘 차는가 했더니 메시는 왼발로 차더라 이딴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답이 뭐 3번이든 2번이든 5번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응? 단어 조금 바꾸고 정답 번호 바꾸면 너는 그러면 틀린다니까. 답이 외워졌어요. 답이 외워져서 복습이 안 되는데요 라는 소리를 짓거리는 학생들 중에서 제대로 점수 나온 학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런 놈들은 공부를 제가 아까 말했듯이 겉핥기, 겉만 계속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과일이 속은 벌레가 파먹고 막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에만 계속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러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실상 쪼개보면 먹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지문 이야기를 했으면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네요.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마이크 들어가고 있지?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다가 큰 글씨로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식으로 이야기가 일단 전개가 됩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이 1문단이 길잖아. 시작 문단이 길잖아.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겠다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공리에 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은, 이 행동은 아, 1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가렵시다. 인류에게 도움 되는가? 2번. 인류에게 도움 되지 않는가? 요것이 바로 공리라는 건데, 이게 인류가 아니라 이제 그 전체 집단을 좁혀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특정 집단을 기준으로 한 공리주의에서는 뭐 집단을 뭐 학급으로 정한다면 학급에 도움되는가? 회사에 되는가? 엄밀히 말하면 큰 공리주의는 아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 집단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가. 근데 어찌됐건 공리주의라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인간 자체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질문을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행동은 공리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공리라는 것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죠. 왜?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를 보면 그거죠. 인간은 어쨌든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 해요. 이거는 어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이기심 때문이에요. 그쵸? 인간이 이타심을 배경으로 한 존재였다면 당연히 내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하겠죠. 이 말 자체에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인간의 최대 이익,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전부 고려를 해야 한다.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것이 인류에 도움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너의 행동 기준은 너의 이득과 너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게 최우선이 아니라 그건 2순위로 밀어놓고 1순위가 인류 전체의 행복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최선의 결과다 이거죠. 공리주의는 결과적으로가 아니죠. 결과적으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네. 본질적인 가치로 이 최선의 결과 뭐예요?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 더 길게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 하는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들 중에서 가장 그리고 인류의 이익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만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 뭐 내 이름을 합시다. 상원이가 있어요. 상원이가 있는데 A안, B안, C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 A안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갈라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큰 집단일 수도 있겠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이 없이 이것은 사실 고려사항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자신에게 도움이 돼요. 인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인류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신에게 도움이 100만큼 됐고요. 자신에게 도움이 50만큼 됐어요. 경제학적인, 합리적인,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증진하려 하는 데까지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좋은 대안이에요. 좋은 선택 아니죠. 하지만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인류에게는 피해를 줘요. 어떠한 경제학 언어로 표현을 하면 뭐가 있죠? 외부 효과가 있어요.
외부 효과가 있는데 외부 효과 중에서 음의 외부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폐수 처리 장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는 행위는 나한테는 비용이 덜 들게 해주는 이득을 주는 행위이지만은 그 하천을 사용을 하는 많은 동식물, 대자연, 사람들 그리고 그 동식물과 대자연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거는 공리를 완전 해치는 행위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반면에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또 표현을 하자면은 이것도 역시 외부 효과가 있어요. 플러스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의 의미가 궁금하면은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 우리 2단계 교재에서도 경제학 이게 이제 2021년부터는 또 바꿔가지고 경제만 따로 이제 해가지고 만들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외부 효과, 양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양의 외부 효과라 그러고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효과가 일어나는 거 음의 외부 효과라 하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뭐 의도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린 단순히 보는 것이 경제학에 단순히 보고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생각까지는 다루지 말고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를 예로 들 수 있겠어요. 과수원이 정말 많아요. 과수원이 정말 많은데 양봉업자가 한 명 들어와서 양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양봉업자가 양봉을 함으로써 이 과수원들의 꽃이 열리면은 벌들이 엄청 많이 이 꽃들을 수분을 시켜줘가지고 과실이 엄청 잘 열린 거야. 근데 양봉업자 역시도 과수원에 꽃이 많으니까 벌들이 꿀을 잘 모은 거죠. 이거는 서로에게 좋은 외부 효과가 일어난 거긴 한데 어찌됐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경제학이랑 연결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거지 뭐 외부 효과가 공리다 뭐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을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뭐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예시로 들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 것 중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의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B안이 아니라 C안을 나한테도 이득이고 인류에게도 이득인 이 C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인 거고요. 그리고 B안을 선택하는 건 뭐예요? 나한테만 이익이 큰 합리적인 결정, 경제학적인 결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계속 무한히 밤새도록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이제 이 자기에게만 합리적이 돼 사회에게는 안 좋은, 응? 안 좋은 이런 행동을 끼치는 것에서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안 좋은 것, 이 사람이 만들어낸 환경 오염을 처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회적 비용이에요. 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오폐수 처리 의무제 아니면 폐기물 종량제, 규제, 세금, 보조금 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경제적인 유인에 반응해서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학에서 건드리는 거죠. 경제지문 쓱 봐보면 그런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여기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지문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만합시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이게 결국 인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본래적 가치, 도구적 가치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자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 이해했잖아. 다 이해했지? 그치? 더 이야기 안 해도 되잖아.
지금 이 공리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25분 동안 떠들었는데 이해를 못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이 바로 최선의 결과라는 건데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이 최선의 결과란 무엇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자 이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 쾌락주의적 사실 1문단에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문단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는 최선의 결과를 쾌락의 증진으로 보는 이론이다. 여기서 사실은 끝난 거예요. 공리주의라는 것의 근본적인 공리주의라는 것의 그대로 근본 원리에 맞춰 보면 결국은 이거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인류 전체의 이득과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인류 전체의 행복과 이득은 곧 인류 전체의 쾌락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러한 인류 전체의 쾌락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리적인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 기역, 니은, 디귿은 여기에서 이제 1문단 마지막에서 운을 띄우고 기역, 니은, 디귿에서 알아보고 있는 것은 과연 이건 거죠. 과연 공리란 무엇인가? 공리란 요런 것인데 요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은 쾌락. 그래서 뭐가 앞에 생략되는지는 말 안 해도 되죠. 인류 전체의 쾌락인 거예요. 인간 전체의. 니은은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으니까 이 한계가 뭔지를 봐야겠죠. 어쨌든 좀만 더 읽어보시면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있어요. 옳은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좋은 행위를, 자신에게도 좋은 행위를.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간의 쾌락의 총량을 가장 많이 증진하는 행위가 바로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공리인 거죠. 그러나 당연히 쾌락만 추구해?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른 것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쾌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계다. 그래서 쾌락만? 이래서 니은이 나온 거예요. 쾌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최선의 결과는 어떠한 인간이 선호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낸 거, 실현한 거다. 여기에서 선호란 사람마다 원하는 것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선호 공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자신뿐이 아니라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 각자가 지닌 선호를 가장 많이 실현시키는 행위이다. 선호 공리주의는 쾌락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쾌락이 최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힘들지만 만들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 하면은 쾌락은 진짜 1도 없어. 하나도 즐겁지 않아. 근데 그걸 하는 게 더 좋대.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진짜 삶의 질, 공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쵸? 이러한 결국 이렇게 선호의 실현이 곧 최선의 결과다라고 단어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호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쾌락주의의 한계점에서 나온 것이니까 선호란 곧 쾌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는 2문단에 3문단에 들어가면서 미리 깔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막 선호가 뭐냐, 쾌락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쵸? 자, 여기서 또 그러나 나왔습니다. 여기도 앞에서 그러나 나왔죠. 표시는 일부러 안 하긴 했는데 그러나 선호 공리주의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과 정상적인 욕구에 기반을 둔 선호의 실현이 동일한 비중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선호. 이 사람의 선호는 A라는 사람의 선호는 뭐라고 할까요? 내 주변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선호예요. 이거 정상적이죠. 그쵸? B라는 사람의 선호가 뭐냐면 내가 마음껏 길바닥에 똥오줌을 뿌리고 다녔으면 좋겠어. 미친놈 아니야. 그쵸? 비정상이라 이거야. 응? 보편적인 관점에서 두었을 때 이 B라는 새끼는 비정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놈인데 A라는 사람이 이 정도 깨끗해졌을 때 B라는 사람이 이 정도 싸제꼈을 때 같은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떠한 공리를 따라야 되느냐. 근데 선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선호도 똑같은 선호의 증가량을 주는데 만약에 이 사회에 아니면 내가 내 행동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 안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A라는 유형이 50명이고 B라는 유형이 50명이어 봐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길바닥이 똥바닥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선호 공리주의에 의하면은 공리를 실천한 거죠. 그쵸? 이 문제죠. 그래서 이상 공리주의가 나왔다 이거야. 이상 공리주의는 뭐냐? 이것도 역시 인간의 최대 이익, 행복 가져오는 이런 최선의 결과를 옳은 행위로 여기는데요. 이상 공리주의는 쾌락을 유일한 본래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쾌락이 아닌 이상, 진실, 아름다움, 정의, 평등, 도덕적, 윤리적인, 이상적인 가치인 거죠. 이 녀석들 역시 본래적인 가치에 해당을 한다. 본래적 가치랑 도구적 가치 구분을 했었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지만 스스로 구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선호 공리주의와 달리 이상 공리주의는 이런 이상들이 그러니까 쾌락주의적 공리주의와도 다르고 이거 봐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쾌락주의적 공리주의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단점이 생겼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호 공리주의 이야기를 하니까 요것도 어떤 단점이 생겼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둘 다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호 공리주의와 달리 이상 공리주의는 이런 이상들이 선호와 무관하게 실현이 돼야 돼. 결국은 뭐예요? 이상적인 가치.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가치 실현이 바로 공리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결국 이 이론은 이상의 실현을 최선의 결과로 본다. 여기에선 이제 이상적인 가치 실현이 곧 공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공리는 최선의 결과, 인간의 모든 행복을 증진 이런 식으로 이런 다음에 이것이 바로 가치 실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이상 공리주의에서 공리는 이상 공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이 공리는 공리다라고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또 공리주의 선생님 공리가 뭐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헛공부를 한 거고, 제가 아까 말했던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에만 이쁘다고 닦고 계속 겉핥기만 하는 학생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이상 공리주의에 따르면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공리주의는 인간들의 서로 다른 관심과는 무관하게 실현되어야 할 이상들을 인간이 더 많이 실현을 해야 돼. 네가 뭘 좋아하고 네가 뭘 했을 때 더 쾌락을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니네들 전부 다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이러한 이상적인 가치를 최대한 많이 실현하는 쪽으로 행동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상주의 역시 본래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상들이 갈등하는 경우 어떤 이상의 실현이 최선의 결과일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껍데기만 보면은 그런 거죠. 사형제도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선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되어 있는 제도인 건데, 사형이 지금 한 10몇 년, 20몇 년 넘게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입장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파고들면 좀 더러워요. 지저분한데, 미리 말을 하는 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고정관념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 나라는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러한 논쟁을 갖고 있어요. 사형제도란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피해를 그리고 그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본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면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 나쁜 새끼를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사형을 해야 한다예요. 그 두 번째,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누구의? 살인범의. 살인범 역시도 생명이에요. 그가 여태까지 저지른 범죄는 살인범이 아니라 사형수라고 할까요? 그냥 사형수 역시 생명이에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저지른 죄는 지금 감옥에서 수십 년 아니면 무기징역 이런 벌로 달게 받아요. 그런데 이미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뺏는 그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이 뭐가 맞냐 이거야. 둘 중에 둘 다 껍데기만 놓고 보자면 정의를 수호하는 거에도 부합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데도 부합해. 근데 어떤 녀석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어떤 녀석은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이 더 공리에 가까운 것일까요? 라는 것을 답하기에는 우리는 사실 마음으로는 전부 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죽여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 이상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이 둘을 뭐가 좋을지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의라는 멋들어진 이름까지 붙여놨으면은
네가 이 정도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구분을 못하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논의예요. 계속. 왜냐면은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의 최대 이익과 행복을 달성하려는 이 고민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 들었으면 좋겠네요. 중간에 뭐 쓸데없는 말, 사실 쓸데없는 말은 없었어요. 네가 듣기에 쓸데없어 보이는 말이 있었을 수도 있죠. 부디 잘 이해하고 이 지문만이라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완벽하게 잘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할게요.